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강하고 이제 처음 뵙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과목이 자, 시험 과목에서 이제 명칭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교재상으로 보면 268페이지인데 앞에 보면 부동산 이제 등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여러분들 이제 교재 뒤에 가게 되면 327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제 제2편 해가지고 공간정보의 이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이제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관련해서 이제 두 개 법이 이제 공시법령에서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뭘 하냐 그 내용인데 일단 여러분 이제 대상은 앞에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이 여러분들 지금 수업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죠.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은 원래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토지하고 이제 건물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부동산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래 뭐 법적으로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형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공시가 뭐냐 그러면 원래 이제 한자로 하면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공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자,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내용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그 같은 제도가 일반적으로 공시제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험 과목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시와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게 부동산 공시야. 사람들에게 내용하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 중에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느냐 이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서 표시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 권리와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는 것. 이걸 일반적으로 줄여서 뭐라고 표시하냐. 부동산 공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이 표시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권리라는 게 나오죠. 여기 이제 표시하고 권리가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토지하고 건물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표시하고 권리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부동산 공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 표시라는 게 뭘 의미하냐? 뭐겠어요? 부동산의 외형적인 내용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표시야. 외형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소재하고 지분. 소재면 어디에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소재 여기에다가 또 뭐가 붙느냐
번호가 붙어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번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번지라고 표현하는 거는 행정상의 표현이고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지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줄이면 소재지 이렇게 표현해요. 소재지는 소재하고 지번 합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소재지. 원래 이제 따로따로 구분하면 소재하고 지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 뭘로 사용하느냐, 무슨 용도로 사용하냐, 이게 정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지목이에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되는 토지의 면적,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부분은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적 사항, 즉 물리적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표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가져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서 표시 부분하고 권리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시예요. 그리고 이게 대상이 뭘 대상으로 해서 공개를 하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부동산 공시 법령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두 개죠. 토지하고 건물. 그래서 이 두 개와 관련해서 표시하고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그와 같은 관련 법령을 뭐라고 부르냐? 부동산 공시 법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구성이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표현해요. 공간정보의 구축하고 관리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냥 지적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과거에 이제 지적법인데 이게 명칭이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해서 법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시하고 권리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여러분들 교재상을 보면 앞에 부동산 등기법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은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공시 내용 중에서 주로 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공개를 하냐?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이거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표시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이 뭐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는 앞에 먼저 뭐가 나오냐? 등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뒤에 가게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과 관련해서 시험 범위예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이 부동산 공시법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뭐 합니까? 자, 부동산 이제 세법을 하죠. 다음 주에는. 격주제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과목상을 보면 이제 법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험 문제 출제되면 문항수가 조금 틀립니다. 부동산 공시법령이 24문제가 출제돼요. 그 부동산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문제와 관련해서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관리하는 법, 이 부분이 또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등기법이 24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 공시법, 세법하고 이제 함께, 여러분 이제 시험 볼 때는 함께 이제 보는 과목이에요. 24문제면 원래 점수로 하면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그리고 16문제니까 이게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10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2차 과목 중에서 공시법령하고 세법이 좀
별로 대우를 못 받으면 되지. 중개사법은 40문제죠. 40문제 이제 100점이죠. 근데 여기 공시법령은 40문제가 다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24문제죠. 60점짜리란 얘기. 세법은 또 16문제죠. 그러니까 40점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게. 배우기는 따로따로 배우는데, 시험은 합쳐서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중개사법은 그래도 한 과목이면서 또 100점짜리잖아요. 10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공시법하고 세법은 뭐 60점, 40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목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과목으로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잘해봤자 몇 점이냐? 40점. 잘해봤자 60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개 합쳐서 40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세법도 어렵고, 공시법 중에서도 이제 등기법이 또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과목 합쳐가지고 40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 과목은 신경을 그만큼 안 쓰면 점수가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문제가 아니고 40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2차 준비하실 때 너무 신경 안 쓰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가면 37.5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 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세법하고 공시법령 두 개 뭐 합산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뭐 2차 과목은 2차만 준비하시면 모르지만 1, 2차 동시에 준비하신 분들은 2차 과목이 그렇게 점수가 월등히 잘 안 나와요. 1차는 1차대로 해야 되고 2차는 2차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차 과목은 가장 이상적인 게 평균 내가지고 60점이에요. 그리고 좀 안전하게 이제 합격하려면 여기서 한두 문제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62.5 아니면 65점.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합격을 해도 한 문제 더 맞고 합격하거나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이 정도예요. 70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거의 월등한 실력인데요. 여기 70점까지 넘는 경우는 퍼센트로 보면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여기 몰려있어요. 여기 몰려있다는 것도 여기 밑에 내려가면 또 몇 점이에요? 57.5 아니면 55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차고 합격해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차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60점, 이게 거의 마의 점수입니다. 60점 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단 1, 2차 시험 이제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일단 내용이 좀 시험 분량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시법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법을 배우시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뭐 공시법 관련해서는 이 부분, 표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여기 이제 등기하고, 그 다음에 공간 정보하고, 여기 두 가지가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표시하고 뭐 부동산 권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표시하고 권리가 이제 뭘 의미하냐, 뭐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번 주하고 12월 첫째 주하고 12월 셋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법이 수업이에요. 어차피 이제 격주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 포함해가지고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입문서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3주 하면서 이걸 다 하느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기초적으로 그냥 알아야 될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이제 진행하겠어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원래 1차 과목에서 배우시는 민법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어야 등기법 내용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1차 민법도 이제 뭐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 관련해서 민법 관련 내용이 안 됐기 때문에 민법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은 주로 이제 민법 관련된 그런 부분은 좀 빼고 여러분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동산 표시하고 부동산 권리 이 두 가지를 이제 나타내는 게 부동산 공시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등기부나 이런 데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들 277페이지 보시면 277페이지 보시면 그게 3번 등기부가 나 있죠. 중간에 277페이지 3번에 이제 중간에 3번 등기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로 2번 보시면 등기 기록의 양식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밑에 표가 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표제부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그리고 중간에 가로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게 표에 보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이렇게 나 있죠. 자, 그럼 그게 지금 소재하고 지번 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 있어요? 지목, 면적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토지에 대한 뭘 나타내느냐?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78페이지 가시면 278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갑구 그리고 얼구 이렇게 나 있죠. 자, 그럼 이제 갑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구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가로수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얼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얼구. 얼구에 보면 이제 가로수에 보면 소유권 외.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갑구다, 얼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에 관한 사항이냐? 권리와 관련해서. 권리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가 기록하냐? 갑구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외에 걸리면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등기 기록하냐? 얼구에 하도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등기부상에 토지나 건물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표시 부분이 이런 내용이 등기가 되죠. 그리고 권리와 관련해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 권리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권리와 관련해서 뭐 권리자, 즉 소유자와 관련해서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뭐가 되냐? 등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 기록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등기 기록에만 등기가 되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또 기록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338페이지 보시면 338페이지 보시면 자, 338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에서 나와 있고 1번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1번 물적 평성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이제 토지대장 양식이 나 있죠. 양식이 나 있는데 제일 위에 칸에 보면 첫 번째 고유번호 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토지 소재가 넣어져. 토지 소재가 넣어져.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집원 넣어져. 집원.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 축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토지 표시에서 지목이 넣어져. 그리고 그 옆에 면적이 넣어져. 자, 그 다음 그 옆에 칸에 가게 되면 소유자가 나요. 소유자와 관련해서 소유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토지대장에도 자, 표시와 관련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넣어져. 그리고 권리와 관련해서 권리자, 즉 소유자와 관련해서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는 등기부고 여기는 뭐예요? 대장이죠. 대장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오고 권리와 관련해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대장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등기나 등록되는 내용이 서로 거의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등기부하고 등기부에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와 관련된 내용하고 이 두 가지는 자, 일치를 해야겠어요? 달라도 되겠어요? 같은 사항이니까 말이에요.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 토지가 이제 분할이 되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불일치하게 되면 일치시켜줘야 되죠. 그럼 일치시켜줄 때는 어떻게 일치시켜주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기 표시 소재나 지목이나 면적과 관련해서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대장이 우선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 즉 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뭐 면적이라든지 지목 이런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기준해서 고치냐?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기준해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지목을 어떻게 하냐?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와 관련해서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가 다르다. 즉,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하고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다르다. 그럼 이때는 대장을 고쳐야 돼요. 뭘 기준해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표시와 관련해서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고쳐야 돼요. 뭘 기준해서 고치냐?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 다르다.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해야 돼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 사항을 우선해서 대장을 고치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불일치하냐? 토지 대장과 관련해서는 행정부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법원, 사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돼 있는 소속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일치하지 않는 분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만나가지고 한 번에 고친 게 아니고 이거는 부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신청에 의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청해서 고칠 때 기존 권리와 관련해서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 이건 뭘 기준해서 바꾸냐? 등기부예요. 그리고 표시와 관련해서 지목이나 면적 이런 부분이 등기사항하고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다르다. 그러면 등기되어 있는 사항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해요? 대장이 우선해요. 왜 그러냐면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이런 부분은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관련된 사항은 법원의 뭐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뭐가 기준되냐?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 기록상이 우선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닿을 때하고 이 부분이 닿을 때 어떻게 고치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걸 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원하고 행정부가 서로 가난이 다르다 보니까 불이치하게 되면 일치시키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이 과거에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점수가 잘 안 나요. 특히 등기법 여기서 점수가 잘 안 나요. 등기법이 아까 12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3년 전에 등기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12문제 중에서 한 3문제, 4문제 그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가지가 거의 공포의 법이에요. 공법 하셨죠? 공법 뭐 하는지 알겠어요? 뭐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부동산 공법이 또 분량이 많잖아요. 뭐 6개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여기 내용은 뭐 민법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민법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등기법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부한 내용 중에서 뭐 딴 거는 필요 없고 부동산 표시가 뭐다? 부동산 표시라는 게 뭐다?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이제 표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부동산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즉 권리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사항하고 소유권 외의 사항으로 해서 나눠진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 이제 구분을 하셔도 오늘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내용이고 오늘 이제 본교재 중에서 269페이지 보시면 자, 등기 대상이 나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들 이제 1번 등기되어야 할 물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단 전제는 법에 의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그에 대한 내용. 그래서 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토지하고 건물. 자, 이 두 가지가 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 그리고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되는 내용은 좀 전에 봤지만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내용하고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다 등기할 수 있냐 그 내용인데 토지라고 해서 다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중에서도 필지로 구획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토지가 등기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번 보면 토지는 독립한 물건으로 지적 공부상 구획되는 필지 단위로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에서 일단 여러분들 설명은 그렇게 나 있는데 자, 용어가 이게 필지라는 것 이게 어려요. 필지. 뭐가 필지냐? 처음 듣는 용어죠. 들어봤어요? 자, 필지라는 용어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게. 옛날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그 토지를 다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해가지고 면적을 구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 등록할 때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필지예요. 그 여기서 이제 필이 한자로 하면 마칠 필자예요. 마친 토지인데 뭘 마쳤냐? 자,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경계 청량을 해서 경계 청량이 끝난 그와 같은 토지를 일본에서 뭐라 부르냐? 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청량이 있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청량하게 되면 뭐가 확정이 되냐? 면적이 정해집니다. 토지에 대해 가지고 경계 청량이 끝나게 되면 해당된 토지에 뭐가 정해지냐? 면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경계 청량을 하고 지번 부여하면서 뭘 대부분 확정했냐? 면적을 정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면적 정해가지고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는데 이때 토지 대장에 등록할 때 단위가 필단위. 그래서 토지 대장에 등록된 그와 같은 이제 토지를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필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토지가 있으면 자, 지금 이제 토지가 있는데 갑이 자기 토지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어른 5,000제곱미터가 자기 소유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럼 지금 각자 주장은 면적은 있죠. 1,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토지와 관련해서 갑이 1,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00제곱미터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1,000제곱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뭘 청량하냐? 경계를 청량. 경계가 청량이 끝나야 뭐가 정해지냐? 면적이 정해지냐.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경계 청량을 하고 면적이 정해지면 토지 대장이 이제 등록해야.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 대장이 등록하는데 등록할 때 경계 청량이 끝난 토지에 번호를 부여를 해요. 이때 100번, 101번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이게 번호가 부여된 걸 이걸 번호를 부여하는 걸 뭐라고 하냐? 지번 부여다. 지번을 주는 건
토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쭉 토지 대장을 만드는데 번호가 없으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경계 청량이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뭘 부여하냐? 지번을 부여해요. 지번을 부여하고 그 지번에 따라서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럼 이와 같이 등록된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 필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의 필지다, 1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경계 청량이 끝나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정해져 있냐? 면적이 정해지고 또한 뭐가 부여되느냐? 지번이 부여된 그 같은 토지를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필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토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토지로, 즉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토지에서 법적으로 등록이라든지 등기와 관련해서 대상은 그냥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냐? 필지에 해당이 돼야 법적인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도 토지는 등기를 하고자 하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냐? 필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필지에 해당이 돼야 경계 청량이 끝나고 뭐가 정해지냐? 면적이 정해지고 면적이 정해져야 소유권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1000제곱미터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다. 이게 정해져야 돼요. 이거 정하는 게 뭘 청량해야 돼요? 경계를 청량해서 토지 면적이 정해지고 등록이 된 그 같은 토지가 등기할 수 있는 토지에다. 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중에서 토지입니다. 토지는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뭐에 해당되는? 필지에 해당해야 등기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교재 내용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표현되는 거예요. 일물 일건. 이때 일물은 토지고 하나의 필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건인데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일물 일건의 원칙. 이건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일물 일건의 원칙.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이 된다. 이게 민법상 일물 일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등기도 그대로 정의되는데 토지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필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토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주요 내용.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뒤에 270페이지 가시면 자,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건물은 이제 원래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립은 어디서 독립하냐? 토지로부터 독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토지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하고 분리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즉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부동산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토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또 따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니. 그리고 여기서 건물만 따로 처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민법이에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하고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즉 권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뭘로 취급하냐?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는 건 토지가 처분되면 건물도 함께 처분되겠지만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따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뿐만 아니고 별도로 뭐가 있냐?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따로 둘 필요가 없죠. 토지가 처분이 되면 건물도 당연히 뭐예요? 따로 함께 묻어서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민법은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한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원래 따로따로 거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또한 뭐가 있냐?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뿐만 아니고 뭐도 있냐?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 등기부도 있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와 관련해서 일단 건물로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민법에서는 건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법에 가시면 건축법에 가게 되면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내용 같아요. 내용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법, 민법에서는 축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부냐? 건물.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축조라는 게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뭐가 되냐? 건축물이고 공법은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기 때문에 축조한다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축조가 들어가요. 그런데 민법은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권리가 중요하니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이에요. 서로 다르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게 아니고 같습니다. 같은데 법마다 좀 표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사법 계통은 건물 이렇게 표현하고 공법 쪽에 가게 되면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이 틀린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원래 사람이 만드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인데 사람이 만든 공작물 중에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구성상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지붕이 있으니까 자, 지붕 받쳐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그냥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을 기술이 안 되죠, 아직까지. 그래서 공중에 있는 지붕을 받쳐주기 위해서 벽이나 기둥, 이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요건은 공작물 중에서, 즉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하고 벽 또는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 같은 공작물을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일단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지붕을 받쳐주기 위해서 또 부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벽 아니면 기둥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건축물의 요건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외부적 형태가 중요합니다. 외형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지붕이 있어야 되고 또한 벽 아니면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건 외형사업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또 추가적으로 여기 나 있는 요건 중에 또 다른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동그라미 2번 요건이에요. 등기법에 의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첫 번째 기억, 지붕 및 주벽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 아니면 기둥이죠. 근데 지금 여기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는 지붕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있죠. 대신 벽이에요. 벽인데 주벽이에요. 그래서 벽으로 다 나눠져야 된다. 그게 주벽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일정한 용도로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돼. 해당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일정한 용도, 주거면 주거, 걸린 생활시설은 걸린 생활시설,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 즉 고착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 있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건물일 때만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건축법상의 이제 건축물하고 약간 틀립니다. 특히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벽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외부가 벽으로 차단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교재 가로 속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역에 지붕 및 주벽을 갖추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속에 보면 외기 분단성 이렇게 돼 있죠. 외기 분단성. 자, 외기 분단성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가 바깥이야. 바깥이고, 여기 기가 공기나 기온을. 이게 뭘 의미하면, 지붕하고 주벽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벽이 외부하고 공기나 기온, 즉 분단, 차단하는 것 같은 형태를 갖춰야 된다. 그런 이걸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하냐? 외기 분단성.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하고 공기나 기온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기둥으로 돼 있을 때는 바람 불면 바람이 뭐야? 스쳐 지나가죠. 근데 벽으로 막아놨다. 그 외부에서 공기나 바람이 뭐야? 안 들어오죠. 뭐 또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당연히 지붕이 있어야 되지만 기둥이 아니고 뭘로 구성이 돼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네. 자, 그래서 건축법하고 다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붕 있고 벽 아니면 기둥 형태를 가지면 뭘로 인정하냐? 건축물이에요. 근데 지금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축법상 외형이 건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성 자체가 지붕하고 벽으로 구성된 것만, 벽체로 구성된 것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되고 기둥이 들어가게 되면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자, 지붕하고 기둥으로 구성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주유소예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는 피해야 되니까 위에 지붕 있죠. 그리고 주유소는 여기다가 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차가 들어갔다가 회전해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벽을 세우는 게 아니고 뭘 세우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캐노피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법상 건축물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붕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뭐예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건축물에는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유소, 주유시설과 관련해서는 등기부상,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이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벽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뭐예요? 기둥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물하고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의미가 틀려요. 여기 또 나중에 뭐 여기서는 뭐 기둥이 있어도 된다는데 또 여기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상이 틀린 거예요. 여기는 건축법이에요. 여기는 건축법이 아니고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외형상 자체는 건축물에 해당되지만 등기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법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붕하고 주벽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 두 번째 일정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건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을 짓고서 뭐 10년만 사용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건물을 축적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과 관련해서 일정한 용도가 있어야겠죠. 주거 용도냐 걸린 생활 시설이냐 이와 같은 일정한 용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건물이지만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냐? 그에 대한 내용인데, 일시적 또는 임시적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외형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해야 되냐? 이렇게 출제된 게 아니고 예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밑에 그 참고표 표시 보면, 그게 보면, 지붕이 없는 옥의 풀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일단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죠.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없는 주유소 캐노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벽이 없는 주유소 캐노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지붕하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벽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형태가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견본주택 나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이거 아니죠. 그냥 분양기간에 잠깐 설치했다가 철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형상으로는 건물의 외형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할 건물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얘가 좀 전에 봤던 여기 세 가지 요건 갖추냐 못 갖추냐 그걸 물어보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제는 뭐 이런 게 출제된 게 아니고 그 예가 넣은 거예요. 그 예와 관련해서 여기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과 관련해서 일단 요건 그 부분 이제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건물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게 구분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해서 구분 소유권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건물이 구분 건물이에요. 조금 전 설명 드렸지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 이게 민법에서 원칙입니다. 이걸 줄여서 일물 일권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자, 아파트 같은 경우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지붕, 벽 이렇게 돼 있죠. 그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와 관련해서 한 동의 건물이 있으면 이 한 동의 건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이 하나의 물건이 인정이 되면 여기 한 동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도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동의 건물, 즉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건물 일부분을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건물 일부분을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을 할 때 이때 소유권을 뭐라고 하냐?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일부분이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자, 물리적으로 다른 부분하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다른 부분하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독립성이 있다는 건 건물 일부분이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옆에 집하고 나눌 때 벽을 준해서 나누죠. 근데 이게 벽이 나무 벽이에요? 시멘트 벽이에요? 시멘트 벽이죠. 시멘트 벽으로 해서 다른 집하고 구분이 돼요. 이걸 물리적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 사용적으로 이제 독립성 가져야 된다. 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집집마다 현관문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부엌하고 욕실. 자, 이 부분을 다른 집하고 공동으로 쓴 게 아니고 말이에요. 각자 사용하죠. 이와 같은 것을 사용적으로 독립성이 있다. 표현해요. 자, 그래서 물리적 독립성하고 사용적 독립성 이걸 갖추고 또한 소유자가 구분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건물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소유권을 뭐라고 하냐?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3번 구분 건물의 이제 특징에서 나있는데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상이 이제 물리적 독립성이야.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소유자가 구분 의사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물 부분이 등기와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 3가지 요건, 그거는 이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고 등기 계약 클릭 보겠습니다.